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는 최선을 다하는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쪽집게 예상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지금 제 4절 모의와 취소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리제도를 공부했었죠. 대리제도만 해도 벌써 3문제가 예상이 되고 모의와 취소도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잘 쓱 지어십시오. 자, 1번 문제 봅시다. 법률행위 모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란 말이 틀렸네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나와요.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비소고표라는 걸 주의하세요.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비소고표라는 거. 2번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은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추인도 허용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우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면 취소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못 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나는 취소 않겠소라고 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행위의 추인은 더 이상 못 한다는 거. 추인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취소했으니까.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 자 확정적 무효화 됐어요. 확정적 무효화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요건으로서 갖춰졌네.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허용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게 아니라 이 뭡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된다는 거.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을 요건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취소된 법률행위를, 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은 지금 4번 맞았죠? 3번 지금 2번이죠. 2번. 지금 1번에 2번입니다.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은 취소로서 취소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추인도 허용된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얘기예요. 추인도 허용된다는 게. 그 다음에 3번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법률행위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을 하고 그랬어요. 반사회질서,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반사회질서 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행위. 이 세 가지는 이거 추인이 허용이 안 되죠. 추인 못한다. 추인할 수 없다. 왜 추인할 수 없냐? 이 세 가지는 무효행위 추인은요, 무효 원인이 종료한 후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종료할 수가 없어요. 무효 원인이 종료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은 못 한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니까 꼭 좀 세 가지 암기해내세요. 반사질서 무효, 불공정 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행위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는 거.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 원인이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아무튼간 3번 맞았고,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의 침해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 채무의 침해라는 게 없죠. 왜? 무효니까, 효력이 안 생기니까. 법률 효과의 침해가 없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또는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리가 없죠. 무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번도 맞았죠. 5번 폭리행위,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무효인 경우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는 있다. 맞았죠. 자, 우리 추인은 허용이 안 되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도 무효행위 전환은 허용된다 그럽니다.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지금 1번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고. 자, 2번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이 변동이 없으나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유효화되지 않아요. 변동이 없으나 취소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일정한 시간이 3년, 10년이죠. 이 3년, 10년 둘 중에 하나가 경과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죠. 146조에 나오죠. 취소권은 제척기간, 행사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3년, 10년 소멸하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가 없다. 그때부터라는 게 틀렸죠. 처음부터 무효화되죠. 처음부터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화된다는 거. 그러면 소급효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무효화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무효화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도 되고 취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사유인데 제한 능력자가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러면은 무효도 됩니다. 강박에 의한 행위는 취소 사유인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 강박이에요. 그러면 무효도 됩니다. 무효도 되고 취소도 되고 이런 하나의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경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경합이 됐을 때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취소 원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맞았죠.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 원칙은 전부 무효잖아요. 137조.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죠. 5번 무효 취소는 특견이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점에서 일치된다. 틀렸죠.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당연 무효예요. 주장하지 않더라도 무효죠. 그렇지만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지 취소 않고 있으면 계속 유효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5번 틀렸죠. 무효는 주장이 필요 없지만 취소는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2번에 맞은 것은 3번밖에 없죠. 자, 무효와 취소가 경합이 될 때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자, 3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죠.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그러면 취인은 언제부터 가는 거냐?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부터. 144조에 나오죠. 취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부터 취인이 가는 건데 그때부터 3년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이 말이 틀렸죠.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이래 합니다.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10년 내 행사한다. 틀렸죠. 안날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죠. 법률행위를 한 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틀렸죠. 141조를 보면은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계약이 취소돼서 반환할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데서 반환한다 그러죠.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틀렸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한데서 반환한다는 거. 3번도 틀렸고 4번 법정 대리인의 취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자, 법정 대리인은요 144조를 보면은 취소 원인의 소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법정 대리인은 제한 없이 취인할 수 있다라는 거. 취소 원인이 소멸할 필요 없이 법정 대리나 후견인은 제한 없이 취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가 있으면 이유를 보르지 않는 한 취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있으면 거기다 비추하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이걸 법정 취인 사유라고 하죠. 자, 법정 취인 사유 정리 좀 해볼까요? 145조죠. 법정 취인. 취인이라는 의사가 없는데도 법률의 규정상 취인의 효력이 생기는 걸 법정 취인이라고 그래요. 자, 6가지 사유가 생기죠. 전부나 일부 이행 또는 수령된 경우, 이행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 세 번째, 이 경계. 네 번째, 담보 제공.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집행. 이런 6가지 사유가 생기면은 지금 추인하겠다는 의사가 없는데도 법률 규정상 추인의 효력이 생겨서 이런 6가지가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취소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해야죠. 이런 6가지 사유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해야 하고 또 이유 보류가 없어야죠. 이유 보류를 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죠. 이유 보류가 없어야 한다. 이래야만이 이런 사유가 생기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이 두 가지만큼은 취소권자 측에서 해야 취소권자에 한한다 그러죠. 취소권자 측에서 해야 법정 추인 사유지, 만약에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만큼은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 사유라는 거, 나머지는 상대방이든 취소권자가든 다 법정 추인 사유인데 이 두 가지를 초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 자, 우리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고 나왔잖아요. 5번에.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되죠. 취소권은 소멸하죠. 다시는 취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3번에 맞은 것은 5번이네요. 4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자,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이거 무효잖아요. 무효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라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도 안 생기죠. 왜? 무효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죠.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 그 다음에 그래서 의무가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라는 특약이 있으면은 이제 확정적 무효화되죠.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안 생기죠. 2번도 틀렸고, 3번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 지정이 해제됐어요. 계약 체결 후 해제됐는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이제 해제됐으니까 이 확정적 유효화되죠. 계약이 확정적 유효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확정적 유효화된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도 해제됐으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자, 이거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이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해제된다. 맞았죠?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아직 지금 중도금 이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가 가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다 해도 중도금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된다라고 판결 내리죠. 아무튼 4번이 맞았네요. 해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불허가 처분이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이때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은 것은 4번밖에 없네요. 4번에. 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은? 지금 이 법정 추인을 물어본 거잖아요. 자, 1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자, 여기 채무 이행. 채무 이행은 법정 추인 사유죠. 여기 이행. 전부나 일부 이행. 법정 추인 사유죠. 그러면 1번 법정 추인 사유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에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어요. 자, 권리의 양도는 누가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취소권자가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양도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법정 추인 사유 아니죠.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해야만이 법정 취인 사유죠. 그러면 2번이 벌써 답이 됐네요. 3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어요. 이행을 청구 취소권자가 했잖아요. 그럼 법정 취인 사유죠. 취소권자가 상대함으로써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담보 제공해줬던 제공받았던 법정 취인 사유죠.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강제집행을 했던 받았던 법정 취인 사유죠. 이 두 가지만큼은 취소권자가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엮어진다는 거. 5번에 법정 취인 사유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자, 6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이 을을 기망하여 자, 이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다. 자, 이거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갑이 을을 기망해 건물을 매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을이 취소권자죠. 을이 취소권자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을 청구했어요. 갑이 청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대방이 청구한 거니까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취인 사유라고 했죠. 을이 취소권자입니다. 사기를 당한 자가 취소권자니까 갑은 상대방이죠. 그래서 1번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이것도 갑이 상대방이잖아요. 을이 취소권자니까 그러면 대금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법정 취인 사유라고 했으니까 이건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죠. 2번도 3번 갑이 이행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다. 이행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만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정 취인 사유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등기를 해야 법정 취인 사유가 되지 제공만 했다고 해서 법정 취인 사유라고 볼 수 없죠. 기망 상태가 벗어난 을이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다. 자, 취소권자가 대금을 지급했어요. 취소권자가 대금을 지급했어요. 기망 상태가 벗어났다는 것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잖아요. 그런데 대금을 안 줘도 되는데 줬다는 것은 나는 취소 않겠어라는 뜻이잖아요. 법정 취인 사유죠. 4번이 법정 취인 사유네요. 5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자, 이거 권리의 양도가 취소권자가 양도했을 때는 법정 취인 사유인데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소권자가 양도했더라도 이건 취소해야 생기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다 그러죠. 취소함으로써 받게 되는 계약금 반환 청구권 또는 중도금이나 이 대금 지급 반환 청구권을 취소권자가 양도했더라도 이건 취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취소해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계약금이고 중도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 취소권자가 양도했다 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법정 취인 사유가 아닙니다. 법정 취인 사유에 해당하는 건 4번밖에 없죠. 4번밖에. 7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오에 의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자, 취소권은 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1번 맞았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한 때부터 틀렸죠.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야죠. 서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죠. 취소한 때부터라고 나왔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 해야 한다. 자, 이거 추인은 취소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해야 한다 그러죠.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3번 맞았죠. 모르고 추인하면은 추인의 효력이 안 생긴다 그러죠. 알면서 추인해야 한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142조에 나오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한테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죠. 자, 5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가분적이고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자, 원칙적으로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생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 사유가 생기면은 원칙은 전부 취소인데 가분적이고 특정 가능할 때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원칙은 전부 취소지만 가분적이고 특정 가능하고 당사자가 일부분이라도 유의하기를 원할 때는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는 그대로 유의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7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모의화됩니다. 처음부터 서급적으로 모의화되지 그때부터 모의화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의화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우리 법률행위 부관 제5절로 넘어갑시다. 법률행위 부관이다 하면은 조건과 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거.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조건부, 기한부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요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당사자가 제약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어요. 당신한테 이 자동차를 사주겠는데, 자동차를 주겠는데 합격하면 주겠다. 그러면 합격할 때까지는 자동차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놨다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고, 또 발생했던 것을 소멸시킨다든가 이런, 이게 바로 유효 요건이란 얘기죠. 효력 요건. 이건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효력 요건. 그러면 정지 조건부와 해제 조건부로 나눠지는데,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게 조건이 성취라고 봅시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어요. 그러다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 성취가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불성취로 확정되면은 이건 무효죠.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불성취가 되면 무효죠. 해제 조건부는 반대죠. 해제 조건부는, 자, 지금부터 유효해요. 유효하던 것이 조건이 성취되면은 이때부터 효력이 소멸하죠. 이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성취로 확정됐어. 이것도 효력이 소멸하지 않죠. 그대로 그냥 유효하죠. 우리가 자,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학원비를 대주겠다. 수강료를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주는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합격하게 되면은 그 효력이 소멸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대줘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걸 정지 조건부라고, 소멸을 조건부로 하는 걸 해제 조건부라고 한다는 거. 정지 조건부, 해제 조건부.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조건이라는 것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반드시 도래하는 겁니다. 물론 도래하는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 걸 확정기한이라고, 도래하기는 하지만은 언제 도래하는가 불확정되어 있는 걸 불확정기한부라고 그러죠. 조건이라는 것은 성취가 불확실한 거고, 이건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조건과 기한. 자, 우리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여기 불성취로 확정되면은 정지조건부는 무효라고 그랬죠. 성취가 돼야만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다. 그러면 1번 맞았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한 뒤로부터 이 권리 행사가 불행사가 된 상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걸 소멸시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리가 없죠. 성취됐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2번 맞았죠.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 오케이. 149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등하는 권리도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담보, 보존이 허용된다는 거. 다 가능하다는 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자,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147조를 보면은, 자, 정지 조건부는 그 효력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부는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의 성취 효력은 원칙은 비소급효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근데 사망을 보니까 성취 전으로
당사자가 속어 파기할 의사가 있을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나오죠. 소급표가 인정되죠. 원칙은 비소급표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147조에 나오죠. 7조. 자, 그렇기 때문에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그때부터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성취될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래야죠. 이 정지 조건부를 물었으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소유권 유보부 약정. 우리 여러분들 할부 판매라고 하잖아요. 매도인이 대금을 다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할부 대금 납부주지. 그래도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보되고 있어요. 할부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건부로 판매한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소유권 발생이 매수인에게 정지돼 있다가 완납이 됐을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매매다 그러죠. 소유권 유보부 약정후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다. 자,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부 지급을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이 유보되고 있다. 맞았죠? 보유하고 있는 게 소유권 유보 매매, 할부 판매다 그러죠. 자, 그러면 1번이 틀린 것은 4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2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 파기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여러분들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은 비소급표라고 했잖아요. 여기 원칙은 그지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 파기할 의사가 있을 때는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았죠.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미 성취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성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 정지조건부로 됐어요. 그러면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러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건 무조건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성조건이 해제조건부로 돼버렸어요. 무효죠, 무효. 기성조건이. 자, 이 해제 조건 아니죠.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지조건부로 돼버렸어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은 1억 원을 준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없잖아요. 무효죠. 근데 이 해가 계속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데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만 주겠다. 그러면 계속 준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없으니까 소멸될 리가 없죠. 그래서 불능조건과 정지조건,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데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부로 되면 무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 무효다. 그래서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부로 되면 무효고,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 무효고, 기해무, 불정무 해갖고 이걸 좀 꼭 암기해 놓으시라는 거. 시험 문제 다발로 나옵니다. 이건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에서 출제되는데 꼭 5개 지문 중에 1-2개 지문은 꼭 등장하죠.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미 성취한 경우라는 건 기성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성취한 경우에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라고 그랬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반대로 써놨네요. 2번이 거꾸로 써놨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한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그런다고 그랬죠? 4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상대방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죠. 침해했을 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당신이 반칙으로 성취됐으니까 이건 불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면은 불성취로 인정해 준다라고 150조에 나와 있죠. 150조. 그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았죠. 반칙으로 성취됐으니까,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시켰으니까.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2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았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는 예상이 된다 하고 이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해 놓아야겠죠. 3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도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담보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니까 149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의 원칙이다. 원칙은 비소급효라고 했잖아요. 정지조건부는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비소급효. 그러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이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약정에 의해서 소급효가 가능할 뿐이지 원칙은 비소급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미 성취된 걸 기성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해지조건이면 무효다 이래야지. 정지조건이면 무효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랬나. 그래서 틀렸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 틀렸죠. 자, 조건이 반사의 질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부 무효다 그럽니다. 조건이 반사의 질서 내용일 때는 전부 무효. 이 두 가지 좀 알아놓으세요. 조건이 반사의 질서 내용일 때는 전부 무효고 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또 전부 무효다 그럽니다. 조건이 반사의 질서일 때는 전부 무효.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조건을 붙였더라도 전부 무효. 두 가지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틀렸죠. 기한의 이익 상실. 자, 이러이런 사유가 생기면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맺었을 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게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틀린 점은 정지조건부는 그런 특약사항의 발생과 즉시에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 않더라도. 그렇지만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은 행위자가 청구권자가 주장을 해야 행사해야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는 거. 그런 특약사항이 발생했음을 주장을 했을 때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기는 걸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 명확하들 안 해요. 그러면은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럽니다.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 5번 틀렸잖아요.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출제되죠. 10문제. 우리 법률행위 파트에서 2문제 정도, 의사표시장에서 3문제 정도, 대리대대에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가 1문제, 조건이 1문제에서 10문제가 구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물권법을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겠는데 물권 소론을 좀 정리해가면서 나갑시다. 물권법. 자, 이 물권법은 여러분들의 공부 중심이 돼요. 물권법은 공부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14문제 내지 15문제가 나오죠. 부동산 민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부동산 민법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물권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가 중심이 되죠. 이걸 공부를 잘하면은 2차 과목에 여러분들 등기법이라든가 중개사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민법이 기본법이다 보니까 민법을 잘하는 분들이 2차도 수월하게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1차 과목 중에서도 좀 더 개론보다도 더 중시 여기고 좀 더 좀 열심히 좀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간 반복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세요. 자, 물권법이다. 그럼 물권법 총설해서 물권은 뭐냐 이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자, 물권의 객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죠. 물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물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의 대상, 객체를 얘기하죠. 대상은 물건에서 생기는 거죠. 원칙이. 물건. 그럼 물건에서 물권이 발생하려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죠. 현존하는 물건이 한다. 현존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안 갖춰지면은
물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물건이 아니고 권리에서도 발생하는 물건이 있죠. 자, 우리 준점유권.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사실상 지배해서 생기는 권리를 준점유권이라고 그러죠. 권리질권. 우리가 질권 하면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는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대출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권리질권이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우리 지상권.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생기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저당권이다 그러죠. 이렇게 원칙은 물건에서 생기는 거지만 예의적으로 권리에서도 발생하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히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해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효력에서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우선적 효력을 보면은 물건과 물건, 제한물건과 제한물건끼리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떤 물건이 우선하냐 이겁니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죠. 먼저 성립한 권리가 물건이 우선한다. 그렇지만 소유권과 제한물건 간에는 항상 제한물건이 우선하죠. 소유권과 제한물건 간에 충돌이 됐을 때는 항상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건과 채권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건과 채권 간에는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물건이 우선해요. 성립 선후에 관계없죠.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런 격언이 있죠. 물건이 우선하는 건데 얘 언제나 우선한다 하면 틀리죠. 등기된 임차권이라든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 또는 상가 임차권 이런 거 대항력 있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일 때는 그 후에 물건보다도 우선하죠. 그 다음에 가등기된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 가등기된 채권 이런 채권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그 후에 물건보다도 우선한 경우가 있고 물론 선순위 물건보다도 우선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임차권의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그러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우선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순위 물건보다도 우선한다는 거. 채권과 채권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립 선후를 따져보지 않죠. 평등주의다 그러죠. 모두 다 평등하게 취급하죠. 그렇죠. 성립 선후에 따지지 않고. 아무튼간 권리의 충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조금 들어가 볼까요? 1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되죠. 여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종종 문제화 되니까요.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 정도 정리. 일필 토지. 이게 잘 등장해요. 문제가. 일부분이죠. 일부만. 이 보존 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말소 등기도 없죠. 보존 등기나 말소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지 일부 보존 등기, 일부 말소 등기라는 거 없어요. 두 번째. 일부분만 이 뭡니까? 우리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돼요.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죠. 그렇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점유 취득시효는 가는 거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죠. 세 번째, 일부분에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죠. 용익물권 인정되죠. 일필 토지 일부. 그렇지만 저당권 설정은 안 되죠. 저당권 이거 안 되죠. 일부분에. 자,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하는 거죠. 일부분에 토지 일부분에. 자, 그래서 일부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은 취득시효는 할 수 있다. 점유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고 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일동호 건물의 일부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은 구분행위에 의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2번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분등기나
건축물 대장의 구분 등록으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 성립을 인정한다라는 판례가 나와요. 이게 3번이나 나왔는지 또 나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으면은 등기나 등록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 구분 소유권 성립을 인정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미분리 과실, 자, 사과나무에 열려있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과수원 주인과는 틀리게 여러분들 과일 장사들이 밭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만 사는 경우 있잖아요. 아직 따내기 전에는 부동산이죠. 따내면 동산이지만 따내기 전에 부동산인데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을 갖춰놓으면 자, 4번. 토지에 벌채된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이런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그렇지만 벌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동산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농지의 소유자가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춰야만이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틀렸죠. 무단으로 경작을 했더라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그러죠.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필요 없다는 거. 무단으로 경작을 했더라도 권한 없이 경작했더라도 경작자 소유인데 명인방법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지만 그 농작물을 수확되지 않는 농작물을 매매했을 때 매수인은 명인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죠. 매수인은 경작자는 명인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민법상 185조 물권 법정지에 관한 설명정 틀린 거. 우리 민법의 185조를 보면은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이걸 물권 법정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권의 종류를 창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강행 규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강행 규정성. 그다음에 물권의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죠. 내용도 강제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은 강행 규정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종류 강제를 위반하면 전부 무효, 내용의 강제를 위반하면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에 의하지 않고는 창설하지 못한다겠으니까 법률이나 관습법은 창설이 가능한데 그 법률은 이 형식적 의무의 법률, 우리 국회에서 제정된 공포된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 명령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은 3가지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향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3가지가 있다는 거. 자, 풀어봅시다. 1번. 물권법정지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맞았죠. 누가 어떤 물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물권법정주의죠. 2번. 물권관계의 법원에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 맞았죠. 3번. 물권법은 강행법기성은 물권법정주의에서 연유된다. 맞았고. 4번. 어느 물권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두고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서 또한 성립될 수 있는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학설이 대립한다면은요, 어떻게 학설이 대립했는가 몰라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예, 절대 안 틀립니다. 학설이 대립한다면은 맞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충적 효력을 주장하는 설과 대등적 효력을 주장하는 설로 나눠지는데 이런 학설이 대립한다면 다 맞았구나. 5번. 당사자가 물권을 의무적으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말도 안 되죠. 창설도 금지되지만 내용 변경도 금지하는 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내용 변경도 금지하는 거, 내용 변경도 강제하는 거. 그러면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물권 법정지에 관한 문제죠. 이런 3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 기출됩니다. 여러분들 잘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내야죠. 자, 옳은 것은.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물권 법정주의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갑의 토지에, 갑소유 토지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건물은 을 거죠. 을은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는 거. 왜? 무단으로 건축했더라도 을이 건축을 한 거니까 을에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 청구 못 하죠.
퇴거, 건물에서의 퇴거. 건물에서 나가주시오라고 묻었죠. 왜 청구 못 합니까? 이 건물은 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단으로 건축을 했는데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갑은 건물을 철거 청구가 가능하죠. 퇴거 청구는 못해도 철거 청구권은 인정되죠. 이 퇴거 청구권과 철거 청구권은 구별할 줄 알아야죠. 건물에서 나가주시오. 사용 금지 청구는 못하지만 건물을 제거해 주세요라고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명도 청구도, 토지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 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 청구, 인도 청구권이 인정되죠. 이게 바로 건물의 철거 청구는 방해물의 제거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고 토지의 인도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은 이런 법률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니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물권에 기해서 나오는 청구권이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럽니다. 자, 을의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갑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행사할 수 있죠. 이런 건물의 철거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어요. 고유과실에 의해서 침해가 됐을 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건물을 을이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병은 미등기예요.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권자니까 현재 소유권자는 현재 침해자는 미등기 매수인이라도 이 병이라는 거. 그러면 갑은 건물의 철거 청구는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을은 과거에 침해한 자지만 지금 현재 침해자는 아니니까 을이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 병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명도 청구도 토지의 반환 청구도 병한테 해야죠. 인도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27위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나왔죠. 갑이 이 건물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임대차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건물의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일 때는 입주와 주민등록이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춰놓는 거죠.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런 아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인인데 건물의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하냐? 임대인한테 해야죠. 건물의 철거 청구는 또 토지의 명도 청구는 임대인한테 해야죠. 그러면 이 임차인한테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거 뭐냐?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 그럼 선생님 이제는 대항 요건이 갖춰졌는데요. 그래도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면은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그러면 이자는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니까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나가주시오라고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이자한테 철거 청구는 가능하죠. 그러면 임대인은 간접점유자를 할지라도 현재 침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자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하면서 풀어봐야 합니다. 자, 3번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옳은 것은 1번 을이 건물을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을이 건물을 거주하는 경우 퇴거 청구할 수 없다. 맞았네요. 1번 맞았죠. 2번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병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을 철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예요. 미등기라도 철거 청구 상대방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는 거.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축제했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은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무를 상대로 인도 청구 못하죠. 왜?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라는 지상권자지 갑이 토지 소유자일 뿐이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의 반환 청구는 을만이 행사할 수 있지 갑은 행사 못하죠.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임차권은 등기 없으니까 또 건물에 미등기면은 대항력도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제3취득자인 병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죠.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도 없고 건물의 보존 등기도 안 해놨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병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3번에 맞은 것은 1번만이 맞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간상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조금 공부하다가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고 말았는데 이어서 다음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복습하면서 공부할 거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 실판에 설명해 준 그림을 잘 쑥 지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